이 선문화라고 하는 테마는 오늘은 이제 선문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선문화라고 하는 테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테마입니다. 그러나 많이 이야기는 있고 또 관심은 많습니다. 도대체 선문화란 무엇인가? 그 선문화 속에는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어떤 지역 생활 문화, 사상과 또는 철학과 우리의 삶이 하나에 합쳐져서 파생되는 문화죠. 고급 문화라고 봐야 되고 문화가 저급 문화로는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상승 문화, 고급하면 좀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상승 문화로 간다는 것이죠.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사상을 바탕으로 선의 이념이나 선의 철학, 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문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문화 속에는 제가 프린트 자료를 한번 다 하나 갖고 있으시니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로는 선화가 있겠고요. 선화. 선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화, 선미술. 젠 아트라고 흔히 많이 합니다. 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선을 젠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젠이라고 하게 됐습니다만은 중국의 표현도 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화가 있고 선미술이 있고요. 다음에 다도가 있고요. 다도. 그 다음에 선문학. 주로 선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종사원의 정원, 선사, 정원이 있고, 선승의 서도, 글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선승의 글씨를 선묵이라고 하는데 이 선묵 속에는 선화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선묵 속에는 선승의 글씨와 선화가 포함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략 한 이 다섯 가지 선화, 다도, 문학, 선사의 정원, 선승의 글씨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운데 대부분 다 있죠. 대부분 다 있는데 선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없을 겁니다. 좀 선화 있고 다도도 있고 또 선시도 있고 선승의 글씨도 있지만 선사의 정원 무슨 개념일까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중국에는 있고 특히 이것은 일본에서 발달된 정원입니다. 대략 이 한 다섯 가지 이 한 다섯 가지는 가 있는데 우선 선화, 선미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들어가서 선화, 선미술, 사상적, 정신적 바탕. 선화, 선미술을 사상적, 정신적 바탕인데 선문화는 선사상, 선의 정신에 입각, 바탕하여 전개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리면 안 되겠죠. 그냥 그림을 그리면 그냥 수묵화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선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반 수묵화. 그냥 다도, 차 마시는 거, 그 커피죠. 다도랑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시, 그냥 시, 일반 시가 되죠. 이런 정원, 또 붓글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차이가 없다면은 일반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굳이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수묵화나 글씨, 시구, 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선사상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사상은 선의 정신은 공이죠. 공. 기본적으로 공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대승불교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중시하는 경전이 뭡니까? 금강반야경, 금강경, 반야신경 아주
중시합니다. 이건 당송 때도 아주 중시했습니다. 반야신경은 송대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 예식이나 법식이 있을 때 반드시 반야신경을 외웠습니다. 그 외우는 목적은 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공을 깨닫자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공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집착 다음엔 무집착, 무소유. 근데 무집착이나 무소유도 내용 보면 다 공이죠. 철저한 무집착은 뭡니까? 공의 입장이 돼야 무집착이 아닙니까?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각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무생이니, 뭐 무생법인이니, 무생이니, 뭐 무집착이니, 뭐 무소유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새는 발자국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 다 공을 뜻하고 있는 것이나, 공의 이칭, 공을 각가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무소유, 그 다음에 초탈, 현실으로부터 초탈이죠. 집착으로부터 초탈이죠. 탈속, 속됨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사 아닙니까? 인간사. 그냥 세속사, 이런 것이죠. 이런 것으로 벗어나는 것. 그 다음 표표라고 하는 것도 덜 얻습니다. 표표, 전혀 무집착의 개념이 표표입니다. 그냥 가을바람에 가을바람을 표표하다, 늦가을바람을 표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미술이라는 것은 비정형, 통속, 탈피 등에 바탕해야 합니다. 비정형. 정형은 이미 기존에 똑같은 것이죠.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자기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은 그 카테고리를 해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탈하겠다. 구속으로부터 해탈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카테고리가 세속적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죠. 통속적 카테고리가 이따가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화 선미술 항목에서 그림이나 식구, 글씨를 보고 나서 무언가 애잔한 감상. 우리는 더러 그림 보고 나서 애잔한 감상에 많이 젖지 않습니까? 무슨 슬픈 감상, 애잔한 감상에 많이 젖습니다. 그러면 감동은 되죠. 감동은 됩니다. 인간사니까 감동은 됩니다. 그러나 애잔한 감상이나 인간적인 감정, 인간사 등 마음으로부터 그런 감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법명망상의 하나죠. 애잔한 감상이나 이런 거, 미술을 그림을 보고 나서 뭔가 애틋한 애잔한 감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속적인 미술이죠. 일반 미술. 그런 애잔한 감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번뇌망상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을부터 우리가 어떻게 초탈하느냐,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선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선미술이나 선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내포한다면 선미술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런 감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은 그런 것으로부터 해탈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해탈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표표하다, 탈속하다, 무집착, 공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을 따지고 본다면 말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똑같은 개념을 과거 당송시대 선생들은 각가지로 달리 표현했습니다. 당송시대 선생들은 조실은, 방장은 한 달에 대략 한 20번, 30번 법문을 하는데, 한 달에 대략 20번, 30번 법문하는데 맨날 똑같은 표현 써보세요. 아이고, 저 노인네 오늘 또 그 표현, 내일 또 그 표현 안 듣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표현을 바꿉니다. 2, 3일에 한 번 쓰면 또 표현을 바꾸고 또 표현을 바꾸면 새롭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뛰어난 선생들일수록 다 자기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임재의연 선사 같은 경우는 무의진입니다. 물론 그것은 창조적인 용어는 아니죠. 네, 장자에 무의진이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의진이라고 쓰기도 하고 무의진이라고도 쓰기도 했지만은 어찌됐든 창조적인 새로운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적정요요 쇠쇠낙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적정요요하고 쇠쇠낙낙. 적정요요는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아주 지극히 고요. 적이 두 번 됐으니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되겠죠. 아주 고요, 매우 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달빛이 교교하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티끌없이 밝은 어떤 그 고요함을 뜻하고 있죠. 이 중국 식구들 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는 이해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좀 표현하려면 아주 난감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쇠쇠낙낙은 씻을 쇠자입니다. 낙낙은 떨어지다 이런 데인데 완전히 씻고 씻어서 번뇌망상이 탈락된 상태를 쇠쇠낙낙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상태, 그걸 쇠쇠낙낙이라고 합니다. 정나라 적시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번뇌망상이 완전히 씻어져 나가버린 상태가 쇠쇠낙낙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전무한 상태. 그래서 늦갈 낙엽이 완전히 진 상태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낙엽이 져서 나무가지만 겨우 남아있는 이런 상태. 번뇌망상이 완전히 탈락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선에서도 낙목한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목한천. 늦가을에 완전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번뇌망상이 벗어난 상태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올해는 가난했는데 내년이 더 가난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고 완전히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완전히 가난해져 버린 상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곧 번뇌망상이 탈락되어 고목처럼 되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독을 느끼면 선승으로서는 뭡니까? 결격이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선자의 입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자의 입장은 혼자 있어도 전혀 즐거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고독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곤란한 문제죠. 세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어야 같이 재미있다면 이 곤란한 문제죠. 그럼 그 친구가 없으면 허무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재 선사가 얘기하는 무의진은 없을 무자 의지할 의자 무의진이라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요? 상대를 초월한 참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즐겁다면 곤란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독립된 존재. 그것은 아직 중생심이 남아있는 상태죠. 우리 중생심이라는 건 뭡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생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번뇌 망상에 구속된 마음, 인정에 끄달리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 이것이 중생심이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중생심에 젖어 있어도 빨리 벗어난다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전혀 인정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 중생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불가능한 문제죠. 그러나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 슬픔에 오래도록 젖으면 바보고요. 1초만 젖고 말아야겠죠. 한 2, 3초 딱지 1초가 너무 짧으면 한 2, 3초나 10초만 젖고 말지 10분씩 20분씩 간다 보니 이거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권위와 통속적인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은 비정형, 정형을 싫어한다. 비정형이다 했는데 비정형이 뭡니까? 권위와 통속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죠. 권위는 곧 자신을 구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위에 사로잡혀서 약간 허식적인 행동을 하고 허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체면상 갖가지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거의 없어요. 세속적인, 통속적인 개념이나 분類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물론 세속 생활에서는 그걸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나 일일이 다 거기에 쫓아가다 본다면 자기라는 것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한번 좀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래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권위 부정의 대표적인 말이 살불살조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윤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죠.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그거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권위부정입니다. 권위부정. 그 권위에 사로잡혀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개념 타파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착각하게 되겠죠. 또는 초불월조,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는다. 이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 선지식, 부처님 하면 거기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해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선지식을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죠. 관념에서 벗어나자는 것뿐이지 신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선화의 특징, 정형을 깨뜨린 비정형을 미, 이제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합니다만은, 미완의 미, 선의 미는 미완의 미입니다. 선의 미를 완성도를 갖추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놔서 완성도를 갖추겠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미완의 미, 조의 미, 약간 조의 미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현대화나 어떤 그림을 봤을 때 화판 속에 꽉 차 있으면은 그것만은 맨날 보면 잘 모르지만 꽉 차 있으면 뭔가 답답하죠. 공간에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꽉 차 있으면 갑갑합니다. 이건 현대화고, 그런 그 공간에 여백이 있으면 무언가 그 여백 속에 사유할 수 있는 틈이 생기죠. 여백 속에 무언가 사색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 볼 수가 있고, 공간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속을 벗어난 조르임이 높은 미술적 기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르임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그 미술적 기법이 동원된 이후라야 조르임이라고 하는 게 탄생할 수 있지, 미술적 기법도 배우지 않고 그냥 깡짜로 갖다 대충 그린다. 그 조르임이가 아니고 엉터리죠. 미술의 기법도 모르고 갖다가 대충 알고 그리는 것. 지금 흔히 대충 알고 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술적 기법을 터득한 이후에 선의 사상과 접목시켜서 단조롭게 딱 그렸을 적에 선화가 되죠. 이 단조롭게 딱 어떻게 그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미술의 기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치바이스, 중국의 치바이스 작년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한번 봤는데 참 잘 그렸어요. 참, 저런 선화와 무관하도 정말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한 예로 본다면은 예, 그래서 그런 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노자에 보면 대교약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자, 대교, 훌륭한 큰 대자, 뛰어난 기술자, 아주 훌륭한 기술자가 만든 제품은 졸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졸렬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글씨야, 이게 뭐 작품이야, 이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일본의 이도다왕 같은 것도 그런 예입니다. 이따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얘기합시다. 근데 일본의 이도다왕은 일본 다완에서는 국보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너간 거죠. 우리나라의 막사발류입니다. 막사발류인데, 그 막사발을 일본에서는, 야, 이거는 대단한 작품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만든 거예요. 대충 만든 것입니다. 전혀 기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기교가 들어가게. 근데 일본에서 볼 때는 그 무기교가 그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높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뭔가가 성취하지 않습니까? 아주 터치가 성취하는데 비해서 이건 전혀 무터치의 기교가 없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뛰어난 그 찻잔이다 해서 일본 국보로 되어 있는 게 한 4-5점 됩니다. 일본의 이도다원이 한 200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5-6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한 20여 점은 보물로까지 진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도쿠지라고 해서 교토에 가면은 대덕사라고 하는 데 가면은 용음암이라고 진주암 아니요 용음암일 것입니다. 가면은 이도다원 국보 1호가 있습니다. 용음암 조금 암자인데 제가 지난해 갔을 때는 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 번 봤는데 아주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그 어떤 그 대교 약졸의 하나의 글씨를 본다면 우리 보문사에게 추사 선생의 판정글씨가 있죠. 그 글씨 같은 경우 저는 야 대교 약졸의 대표적인 글씨라고 봅니다. 그 글씨를 처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초등학생이 붓을 잡고 억지로 그어낸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전혀 서법에 벗어나 있죠. 전혀 서법에 이거 뭐 예서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고 뭔 서체도 아니에요. 초서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억지로 그어낸 거 아닐까 할 정도인데 가만히 보면 대단한 아주 미완의 작품 글씨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뛰어난 글씨에 뛰어난 분이 선과 합일돼서 딱 썼을 때 저런 형식이 나오죠. 저는 저런 경우가 참 그 대교약졸의 대표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대교약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대교약졸을 어떻게 졸 속에서 뛰어남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느냐 하는 건데 점진적으로 자꾸 공부하고 익히고 하다 보면 됩니다. 뭐 다 처음엔 깡초봅니다. 이 세상에 생이지지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 이렇게 참 인색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생이지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뛰어난 머리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머리가 있다는 것이 뿐이지 생이지지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다 배우면은 노력하면 다 된다고 봐야겠죠. 완성도는 개인의 어떤 특기, 소양과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수행하면 다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수행하면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 수행을 안 해서 못 깨닫나 이런 얘기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선화의 핵심은 탈속에 있고 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되면 뭐 덫을 많이 알고 뭐 이것저것 뒤로 휘두르도 되고 이러면 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조로워야. 아주 지키 단조로워야. 단조롭다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뭐 작품도 아니야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화가 아닌 비구상화라야 하고 선화는
암시적,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구도의 단순성이 있어야 하고 공간의 여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여백. 어느 면에서는 이만한 공간에 딱 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다 채우지 말고 딱 근데 달마도도 본다면 딱 하나만 있죠. 물론 이유로 하니까 그렇고 구도의 단순성, 공간의 여백 중시, 여백을 모두 채우는 것은 선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어느 분이 그려서 또 멋있게 선의 세계를 표현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장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화의 색채, 그 다음에 선화의 색채는 한두 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그려야 합니다. 과거는 수묵 하나로만 그렸습니다. 목 하나로만 그렸고, 그것도 과거에는 컬러가 없었던가 색이 있었죠. 그러나 선화에서 색을 쓰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수묵 하나. 그러나 현대는 꼭 그럴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색을 쓰더라도 짙게 단조롭게 한 두세 가지 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각가지 색을 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죠. 선화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번뇌망상 덩어리가 아닙니까? 인간은 각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복잡성을, 선은 뭡니까? 단순성이죠. 우리 인간은 복잡성이고, 단순성으로 단순성으로 선으로 복잡한 인간을 해체한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죠. 해체한다. 색으로 단순, 주로 묵 하나로 사용. 현대에는 칼라 시대지만 한두 가지 칼라로 단순해야 선의 단순성 추구. 단순성으로 복잡성의 해체. 색채가 농염하면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색채가 농염하면 번뇌를 일으키죠. 예컨대 모란이 목단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주색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농염해서 부담이 와요. 너무 농염해서 그게 모란이 부를 상징한다고 합디다. 꽃으로서는 고라프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선 불을 꿈꾼다면 얼마나 번뇌망상이 싹트겠습니까? 선회, 그러면 곤란하죠. 농염하면. 선화의 색채는 농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해야지 농염하면 되지 않는다. 선화를 보고서 마음이 평온해져야지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얻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역시. 마음의 농염은 마음을 동요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화의 종류, 이렇게 보면 선화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해서 공만화, 공만을 갖고 선화로 만든 것입니다. 공만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전, 아까 제가 판전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촌스럽죠? 관자재도 조금 그렇고, 저 관자재 글씨를 참 잘 썼어요. 그러나 저만 해도 기교가 많이 살아있죠. 제가 뭐를? 제주도. 이거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주도라는 것입니다. 벌주도라고도 하고, 육조 해능 스님이 대나무를 쪼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대나무를 왜 쪼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도대체.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 쪼개면 한 번에 쫙 끝까지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도노를 얘기합니다. 도노의 상징. 한 번 탁 치면 쫙, 정말까지 쫙 잘라진다. 직선으로 잘라진다. 그래서 도노를 얘기합니다. 도노. 그래서 육조 해능이 도노를 주장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육조 제주도 또는 벌주도 대나무 쪽에다 이런 얘기죠. 보면 약간의 칼을 들고선 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입니다. 경로 스님의 쓰신 염궁문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염궁문. 활궁자, 생각할 생자.
생각할 염자, 활풍자. 그게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활이라는 것이 곧장 날아가져요. 눈 끝에 가서는 떨어지지만 직선으로 나가. 역시 돈으로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같은 것입니다. 제주도. 이런 것이 하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공안과 화두에 약간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혼칭해서 거의 쓰고 있고, 중국에도 혼칭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학자들은 좀 구분하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조주 무자화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전체를 공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조준 선사의 대답이 무하나, 그것만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게 좀 낫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 화두 똑같이 비슷하게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화야 하나 대표. 그 다음에 선종인무화. 아까 봤었죠. 달마도. 이 달마도 선종인무라죠. 달마조사, 선종인무라. 또는 한산습득도라고 있습니다. 이 한산습득. 또 선종인무라죠. 선승이니까. 근데 뭡니까? 완전히 탈속해버린 상태의 느낌을 주죠. 망아적인. 선종인무라. 그 다음에 포대화상도. 이게 또 한산습득도입니다. 완전히 무아의 경지, 망아.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거. 대단히 잘 그렸습니다. 청대 나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아주 완전히 해탈한 모습이죠. 약간 정신이 약간 나간 듯한 망아적인 경지. 빗자루를 마당을 쓰는 모습인데, 시모노세키에 가면 초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소장이에요. 가진 않고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김명국의 달마절로 도강도, 달마 스님이 갈대잎을 탔고 중국으로 왔다 그러죠. 그걸 그린 것입니다. 이건 다 김명국의 그림이죠. 조선시대 김명국. 달마도는 아마 조선시대 김명국의 그림은 가히 세계적이다. 이래 봐도 좋습니다. 아주 잘 그린 것입니다. 구도화 다음 하겠습니다. 포대화상 좀 이따 나오면 보고. 그 다음에 구도화, 도를 구하는, 아니네. 어디로 갔나? 뭐래, 자꾸? 오판했나? 이게 구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해가 단비라는 거 아시죠? 절에 벽화에 가면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도를 구하기 위해서 팔을 잘랐다. 그런 일이 있죠. 팔을 잘랐다. 이게 구도입니다. 이제 팔을 잘라서, 달마 스님, 이렇게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행사에 있는, 행사 벽화의 하나입니다.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리화, 선의 이치를 그림으로 그린 거. 이거 제가 찍어오진 않네요. 이건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시무도 알죠? 시무도. 또는 시부도라고 합니다. 시무도라고 하는 것은 소를 찾는 그림이다 라는 뜻이고, 시부도라고 하면 10장으로 된 그림, 10장으로 된 소를 찾는 그림, 이럴 때 똑같은 언어는 틀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소 발자국을 발견하고 보고, 그 다음에 소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소 등에 올라타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저작거리로 다시 들어간다. 저작거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중생교화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함께 수록한 것이
예, 그 다음 널리 알려진 설화는 달마도, 해가, 구도, 과정을 그린 설중, 단비도 등등 이런 것이 있죠. 지금까지 본 것들. 포대화상도도 어디에 있는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대화상도. 배가 이만큼 나온 스님.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그리냐 하는 건 정말 이제 미술적 기법이에요. 예, 뭐, 다 그렸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예, 그 다음에 선화의 작가, 선화의 시조, 선화의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화의 시조는 성당시대, 성당이라고 하면은 당 중기인데, 한 50년에서 한 700년대 중반까지 될까요? 예, 그 정도의 성당시대라고 하는데, 성당시대에 시불로 유명한 칭송받던 왕마이, 선종을 독실한 거사로 왕마이를 선화의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유명하죠, 왕류는요. 근데, 유마일 거사의 이름을 따서 왕마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전하지 않지만 그가 그린 설중파초도는 선종화의 문을 연 명작이라고 합니다. 명대 동기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설중파초, 그러니까 눈 속의 파초라고 하는 뜻인데 눈 속에서는 파초가 필 수가 없죠. 눈 속에서 어떻게 파초가 핍니까? 파초가 한여름에 피지 않습니까? 그죠? 한여름에 피는데 눈 속에 어떻게 파초가 필까? 이런 문제인데 불가사의한 불의 경지 또는 선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겨울에 파초, 피어있는 파초. 우리의 상상이나 사유세계를 뛰어넘어서 불가사의한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설중파초. 설중파초는 선종화의 문을 연 명작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눈 속의 파초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격의 소식, 불가사의한 불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에는 관유, 송대는 석각, 목계, 양해 등 이들은 모두 선종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선화를 그렸습니다. 세속인이 아니고 다. 이들로 인하여 선화는 한층 더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청나라에는 때는 유명한 화성 석도라고 있습니다. 이 석도 화론이라는 게 있죠. 시중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화를 그렸던 스님으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도, 팔대산인 등이 있습니다. 석도는 그의 화론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누구든 가능하지만 일획은 어렵다라고 하여 선화의 핵심은 일획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일획이라는 부분이 한 번 쫙 끝낸다는 것입니다. 선화의 핵심은 한 번 딱 부서잡고 쫙 거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렵죠. 보통 그림이 대략 밑칠하고 뭐 칠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칠해서 한 열흘, 일주일 걸려서 완성하는데 이 선화는 딱 한 번 잡아서 딱 착착착 탁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딱 이미 정해져 있고 딱 한순간에 딱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기법과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일회기로 한번 쫙 꺼서 선화를 그린다고 하는 것이 분별심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 끊어야지, 이 정도 끊어야지, 이 정도 니리고 또 올려쳐. 이게, 그런 건 불가능하죠. 딱 잡아서 탁탁탁 하고 말아야겠죠. 네, 분별심에서는 불가능하다. 무분별심에서 나오는 그림이라야 선화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대략 선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그림을 볼 필요는 있습니까? 없겠죠? 예, 없겠고, 예. 다음에 순서대로 선종사원을 다도에게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종사원의 차, 저게 어떻게 껐는데, 이상하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차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대하는, 다도 해서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도라고 하는 것 먼저 저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다도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선종사원이 아니고 사찰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도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고 차가 그래서 뭡니까? 끼따거 밥이나 차 마시듯 한다. 끼따거 이런 것은 다반사 차나 밥 먹듯이 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차 밥 먹듯이.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차 완전히 달고 다녀요. 누구든지 그만큼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차 무슨 도구도 있더라고요. 하나에 들으면 그 속에 차 모든 거에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대단하더라고요. 괜찮고 일본 사람도 거의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위 오다 노부나가 시대부터 벌써 다도가 사무라이 계층에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때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때 보면은 사무라이로서 다도를 모르면 상급 사무라이가 아닙니다. 하급 사무라이. 제가 보진 않은데 일본에 사무라이 게임이 있는데 거기도 한동안은 사무라이 칼싸매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다도를 모르면 승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만큼 일본에도 사무라이 세계에서도 다도를 모르면은 상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상급들은 다 다이묘들 본다면 다도가 근데 기막힙니다. 그냥 다도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차를 재배해서 만들어서 우려 마시고 하는데 그거 갖고도 좋은 차를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어쩌다 좋은 차 하나 가지고 그 원수지간이 화해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도가 우리 사찰, 불교 부분 쪽에서만 유행하고 있지 일반에서는 거의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사동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왜서 그랬을까?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다도가 아직 그렇게 일반화, 생활화까지는 되지가 않았다. 다도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사회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보고 또 하나 워낙 막걸리를 많이 먹으니까 차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고 또는 수령이 워낙 있어서 그렇다. 수령 또는 물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여러 가지 추측도 하는데 물이 좋다면 중국의 선종사원 물도 좋죠. 보편적인 도시 물은 안 좋지만 선종 사찰 때는 다 물 좋습니다. 일본도 물이 좋고 그러나 이것은 물과는 좀 관계없는 어떤 유교 문화의 지배가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다도가 그다지 또 대단히 정착한 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도가 정착이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도에서 차선이려다, 다선이려. 이 다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차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다자나 차자는 중국의 그 각 지역마다 차라고도 표현하는 곳도 있고 다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차이지 다 통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한자 쳐보면 차자 쳐도 이 차자가 나오고 다자 쳐도 이 한자가 나옵니다. 그런 거는 그분의 얘기가 맞지 않을까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의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날은 차도라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차도라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더 부르기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선이려라는 말이 있죠. 다선이려의 세계는 뭐가 같겠습니까? 선과 차가 같다. 뭡니까? 무언. 다 차 마시면 무언이죠. 그 다음에 선도 무언. 적용대 오지 않았습니다. 적용으로. 적용. 이심전심. 그렇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 차 한 잔을 서로 딱 마시면서 상당히 참 좋은 차를 마시면 대략 저 사람이 이런 차를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묻지 않습니다. 나머지 물을 필요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차 한 잔에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차를 마시는 이유, 예, 차양, 마음의 청정, 구취, 수마, 추방, 소화작용 이런 목적으로 마십니다. 우선은 뭐 마음의 청정이죠. 차를 통해서 마음의 청정, 차양을 통해서 마음의 청정, 여유, 또 전통 사원에서는 이 구취 제거용으로도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네, 수마, 성원에서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이 잠을 졸음이 좀 는다고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선종 사원의 차는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차를 많이 마시면 소화작용도 빠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뭐든지 안 좋겠지만, 네. 선종 사원의 차의 종류, 주로 녹차류를 우려 마시는 전차가 많았습니다. 주로 녹차 계통을 우려 마시는 전차가 많았고, 보이차 같은 고급차는 많이 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찰에서 고급차를 과거에는 그렇게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잘 안 했고, 보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차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분은 이걸 보이차라고 하는데 절대 보차는 보이차가 아닙니다. 보통 대중들이 넓게 마시는 차를 보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문헌을 보면은 대중들이 넓게 마신다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보차를 맞죠. 어떤 분이 이걸 보이차라고 꽝꽝 치는데 원자료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널리 마시는 대중차라는 의미죠.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차를 마실 때는 간단한 한 담 정도나 하고 하지 절대 잡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무언이고 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대중 전체가 마실 때는 주체자가 간단한 주체자로서 한마디 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차를 마시면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커피 한다면 그것은 커피차나 다름없겠죠. 녹차나 이 말차 같은 것을 마시면서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이거 냉장고가 크기가 뭐 1리터짜리, 2리터짜리 집이 50평, 60평 얘기한다면 다른 차를 마셔야겠죠. 이런 무슨 녹차나 이런 특히 또 말차 같은 거 이런 걸 마시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은 선의 이야기,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차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보죠. 차를 마시면서 오늘의 주제는 백척간도 진일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면서 차를 초청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십시다. 사찰에서 오늘 차를 마십시다. 사찰에서 많이 하면은 다실에다가 백척간도 진일보 딱 무인신인 딱 써붙여놔요. 그럼 오늘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백척간도 진일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인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을 살조에 대해서 선어를 얘기합니다. 주로 선어. 이만한 사전이 있습니다. 차어 사전이라는 게 일본에 있는데 이만한 사전이 있는데 그 내용은 99%가 불교 내용입니다. 불교의 좋은 문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좋은 문구를 갖고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차를 마시면서 한두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이죠. 근데 차를 마시면서 정치 오늘 누가 어쩌고 하면은 차 마시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거는 굳이 여기 와서 모여서 마실 것이 아니고 술집에 가서 마시면 얘기해도 되는 문제죠. 예. 그 다음에 송대 선종사원의 다료, 송대 선종사원에서는 다실이 있었습니다. 본격 다실이 있었고, 다두라고 하는 소임이 있었습니다. 다두. 우리나라는 다각이라고 하죠. 다각이라고 하는데, 다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써요. 차다자, 이 총각각자, 뿔각자 쓰는데 아마 한 10대 행자들이 그걸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래 추측을 합니다만은 다두라고 많이 합니다. 다두. 이 두자는 머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용어를 명사화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용어가 이 두자입니다. 화두도 할 때 말머리인데 그건 절대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도 차 담당자를 다두라고 합니다. 이건 선종사원의 선원천교에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다두 샌리큐라서 일본에
유명한 다두가 있죠. 오다 노부나가 때도 다두 역할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도 다두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할복 명령을 받았죠. 네. 다두, 선종사원의 다석, 다탕, 이 다석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다탕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또 다석은 차자리고 다탕은 차를 우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탕, 우리다 이런데 탕자가 들어갔으므로 뜨끈한 차 이런 의미죠. 뜨끈한 차. 다석이나 다탕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종사원에. 요까지만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5분 더 있다가. 다법, 특히 선종사원에서는 결제가 4월 15일이죠. 10월 15일. 그런데 3월 30일에 결제를 마감합니다. 10월 15일인데 9월 30일에 결제 마감합니다. 왜 15일을 당겨서 마감하느냐? 15일 동안 다법을 취했습니다. 각 사찰마다 차를 마시는 장소가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름 전에 결제를 마감하는데 그 이유는 다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창초람을 차자리에서 창조람, 분망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자각종색에 선언천격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차 때문에 보름 일찍 결제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입방을. 15일 전 입방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차도구, 차자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선종사원에서. 개인이 입방할 때 차도구, 차잔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차잔 안 가져가면 입방 안 시켜줍니다. 그만침 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이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차를 내다 하는 특이차 종류가 있는데, 주지가 대중을 위해서 내는 차, 이 당도 전차라고 해요. 당도가 주지화상을 당도라고 합니다. 등 하한거 결제일이라든가 해제일 또는 동지, 정월 초하루 날에는 대중 전체가 모여서 마시는 대자탕이 있습니다. 이걸 대자탕, 큰 대자, 자리 자자, 탕 마시다 해서 대자탕이라고 하는데 있고 이런 개취합니다. 그런데 이 대자탕만이 아니고 원주 스님의 대중들을 위해서 차를 내다. 또 새로 입방한 스님이 대중들을 위해서 차를 내다 해서 차 종류가 30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4번씩 차가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선종사원에는 다 차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시골 화두로 유명한 마상근 화두로 유명한가요? 간시골이네요. 유명한 우문선사 있죠. 우문선사의 어로 우문광록을 보면 차밭에서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차 따면서. 그래서 선종사원에서는 봄 되면 절대 차밭 출입을 누구도 못하게 합니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차를 기르고 차를 따서 말리고 그거 다 합니다. 다. 스님들이 다 해요. 아주 기술자지. 일반인들보다 더 기술자죠. 대단히. 그래서 차 시음회도 하고 또 일반인들 초청해서 차를 대접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종사원의 스님들이 차를 중국에서는 아주 많이 마십니다. 워낙 차를 많이 마시죠. 주지가 대중 스님들에게 차를 공양할 때 내는 고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쉬는 걸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두화상이 찾으셨죠? 주지가 대중들에게 차를 공양할 때 하는 고지문 양식이에요. 당두화상이 제후는 정신공양후를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정심을 제하고 아침엔 죽입니다. 선종사원에는 아침엔 반드시 죽입니다. 지금 A해지 영평사도 반드시 아침에 죽이에요. 그러고 저 죽을 먹고 젊은 스님들이 오전까지 버틴다 이런 것입니다. 중에. 그 다음에 정신고양은 밥입니다. 그래서 제입니다. 제후 특별히 대중들을 위하여 점다, 차를 한다는 거예요. 차를 우리, 점다는 차를 우리다. 이런 뜻입니다. 전차, 점다 비슷한 말입니다. 합니다. 우리고 점다하고자 합니다. 다고를 치면, 다고라고 하는 게 차 마시러 오세요 하는 북입니다. 우리는 목탁을 치겠죠. 울령 목탁이다, 호동 우리는 목탁으로 하는데 중국에는 큰 행사는 종을 치고, 종을 치고
북을 치고 판을 치고 이러기도 합니다. 목탕을 치는 경우는 의외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고 소리를 들으면 청함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방식을 내다봅니다. 예, 선방이나 여러 곳에 중요나 이런 곳에 내다봅니다. 보면은 예, 선원 청규에 있어요. 당두 점차 항목에 있는데 당두 제후 특이 모인 점차 문 고성 청부 나와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신창 속장경 63권에 있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네. 차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여기에 보시면 이거 이 자료 31페이지 한번 봐주십니다. 31페이지.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이 급해지네요. 네, 31페이지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차의 대화에서 설봉과 암두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예,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설봉 스님, 암두 스님 뭐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이 두 분이 차에 관련된 대화입니다. 차에 관련된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볼까요? 흥산이 설봉과 암두 정할 스님, 흥상선사 이 세 분이 말하자면 오늘 행각을 떠났습니다. 만행,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세 분이 다 뭐 사형사제가 뭐 이런 정도인데 강서 지방을 지나다가 어느 찻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강서 지방을 지나다가 어느 찻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독 1차 점례 깊다라고 하는 본다면 이미 이때 다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찻집. 돈을 받고 차를 우리 오늘날 다방 같은 거에 다방이 있었습니다. 당말에 도시에 다방이 있었습니다. 송대에는 찻집이 다방이 음식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송대에는 다 많아서 찻집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사람들이 일반인도 살아서 찻집이 2층 3층이에요. 한옥으로 지금 여기서 하루 종일 사는데 보통 앉으면 2시간 3시간 차 한 종류가 아니고 5종 7종씩 마시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사이가 오면 장모가 차를 7가지를 냅니다. 한 차에 30분째 3시간 반 걸려야 다 마시죠. 중국에는 결혼할 때 차를 반씩 넣지 않습니까? 차를 보내주면은 땡큐 오케이 결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차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고급이기도 하고. 근데 송대에는 찻집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항우 열전을 찻집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변사가 나와서 항우 열전을 얘기합니다. 항우가 오늘은 어디를 공격했다, 뭐 유방이 어떻게 했다, 뭐 이거 얘기를 하는데 한 달간 끌죠. 맨날 해서 한 달간을 끕니다. 그러면 한 달간 계속 그 집에 그 시간대에 갑니다. 그런 거 변사가 나와서 찻집에 얘기한 게 아주 많았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찻집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자 소송사건, 개인 간의 소송사건도 찻집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그 찻집에서 재판해주면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송조정에서 찻집에서 재판 절대 하지 말아라 해서 금지령까지 내리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그런 재판이 보편적인 상식적인 재판으로서 그냥 거중 조절인데 다 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흥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전신 통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신 통기, 몸을 한번 굴려서 통기할 줄 개념, 우리가 마음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 거기에 고집해서 마음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을 전신 통기할 줄 못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신 통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차를 마실 수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스님이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흥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정코 차를 마시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이에 흥산 스님이 말했으니까 그 노인네가 말귀도 뭐 듣는구나.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차를 마시지 말자는 것이라 찻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마음을 좀 확 바꿔보자 이런 뜻이겠죠.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차란 반야지의 작용을 하나로 등장하는 거죠. 그럼 마시는 차가 아니고 반야지의 작용을 하나로 등장하는 겁니다.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정신통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를 마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흠사는 농담입니다. 이에 안교와 설봉이 그렇다면 나는 차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흠사는 이 노인네들은 말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핀찬을 주고 있는데 선문답도 할 줄 모르는 재미없는 늙은이들이라는 뜻이겠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여행도 주기마저 재미있는데 라는 것이죠. 전등록 금산문수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당마를 중국 거리에는 차를 파는 다점, 즉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차 문화의 발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죠. 당마를 이르러 차는 선이라는 매개체를 등에 업고 곧 다가올 송대를 향해서 무도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네. 그 뒤에 이 책에 제 강의 내용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제가 출판했던 책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아주 제가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이라는 것을 작년에 저술에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송시대 선생들은 어떻게 생활했고 생활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모든 생활의 철학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선문학, 선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자료, 다시 이 책 자료를 펴고 25페이지를 펴고 조금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시, 요즘도 현대시 속에도 선시를 쓰는 분 많이 있습니다. 선승들의 오도송, 개송, 열반송, 오도송, 열반송 등등 다 선시입니다. 또 개송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시 장르에서도 선시를 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현 스님의 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입조하신 데 보면은 보통 시가 아니고 이 스님은 선의 말을 시로 풀었구나 이런 것이 여러 대목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해 한명원 스님의 시에 이런 시입니다. 따스한 날 햇빛에 유마경을 일노라니 햇빛이 꽃잎이 글자를 가리운다. 부태여 그 글자를 읽어 무삼하리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닌데 그런 시도 그렇죠. 딱 꽃잎이 유마경의 글자를 딱 가리는데 그걸 헤쳐 꽃잎을 열고선 굳이 읽어 무엇하느냐 이런 거. 만해 스님의 시도 그런 시도 있고 또 경원 스님의 시도 그런 것도 있고 만공 스님도 있고 우리나라의 선시 스님들은 품격 있는 선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 읽어보면 잘했습니다. 선과 시의 차이입니다. 선과 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은 문학이 아닙니다. 선은 문학이 아니다. 선은 불림문자 언어도는 언어도단의 영역이죠. 문자로 100% 표현할 수도 아까 선화도 얘기했지만 그림으로도 100% 표현할 수 없죠. 99% 표현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보는 겁니다. 보는 자의 안목이 높으면 선의 세계를 포착할 수 있고 보는 자의 안목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목을 개별겠죠. 그래서 선사들은 개구즉착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죠? 입을 열면 벌써 잘못되었다. 입을 열면 말을 하면 벌써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입을 여는 그 순간 벌써 선의 본질과는 어긋났다는 뜻이다. 선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죠. 노자는 도덕경 제1장에서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되지 못한다고 했고 뭐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변의 이름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송일의 많은 선승들은 탈속무해한 선시를 남겼습니다. 선은 언어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언어 문자를 떠나서는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출할 수도 없죠. 언어 문자를 떠나서는 선승들은 시라는 도구를 빌려서 심오한 무언의 세계, 언어 도단의 세계를 표현해냈습니다.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읊은 시를 선시 또는 개송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백미가 시듯 선시는 선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시에는 깨달음의 순간에 노래한 오도송, 고준한 선의 경지를 읊은 격예시, 죽음을 앞두고 읊은 임종계, 열반송,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선취를 느낄 때 읊는 선미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선시는 기본적으로 탈속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미술에, 선미술에 있어도 그렇고 선과 관련된 모든 것은 탈속함이 없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똑같죠. 선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파생되는 그것은 다 매개체는 선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탈속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선사의 언어가 아니죠. 일반인의 언어죠. 일반 시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선승의 언어가 아니고 깨달았다고 하는 오저가는 깨달았다고 하는 선승의 언어가 이별, 슬픔, 고독, 그리고 늙음, 허무 등 인간적인 애잔한 감상을 담고 있다거나 중생적인 정의나 감성 혹은 음풍농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의 명시는 될 수 있어도 선승이 읊은 선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실체인 반야지혜가 활동하고 있는 개송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 선시 항목은 상당히 중요해서 좀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속적인 시와 선시가 어떻게 다른지 몇 편을 한번 감상한 다음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먼저 시선, 시의 시선을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백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의 시입니다. 이백의 정야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요한 밤에 생각하다. 고요한 밤에라고 잘라도 됩니다. 네, 침상 앞에 쏟아지는 달빛, 원문은 밑에 있습니다. 문득 마당에 서리가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야, 달빛이 아주 환하니까 서리가 내린 것이 아닌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골에 가서 마당에 모래마당, 이런 모래마당에 가을에 달빛이 쏟아질 때 보면은 서리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아주 어쩌는 건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밝은 달빛에 고개를 들어 산봉우리에 걸린 달을 보네. 달이 또 있겠죠? 산마루 정도에 고개를 들어 산봉우리에 걸린 달을 보네. 고개를 숙여 고향을 그리워하네. 아주 아름답죠? 달밤 아름다운데 고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데 참 가만히 마당에 깔린 달빛을 보다 보니까 고향이 생각이 난 것이죠. 고개를 들어 산봉우리에 걸린 달을 한번 보고 고개를 숙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네. 자, 이건 200의 대표적인 시 하나입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200의 대표적인 시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시를 읽고 나면은 같이 마음이 좀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뭔가 자식도 생각나고 손자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찌되었든지 이것은 이련인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이상과 현실을 괴리 쏘는 울분을 사귀며 중국 전역을 방랑했습니다. 이 시는 당시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리구는 침상 앞에 비치는 교묘한 달빛과 서리를 통해서 늦가을 밤을 고독을 표현하고 있고, 이어 3, 4구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독이라고 하는 속에는 항상 가족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이 시는 절제된 언어로 고독과 그리움을 탁월하게 형성한 명시로 손꼽힌다. 이 시 속에는 방랑에서 오는 고독감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고 애잔하게 드리워져 있다.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울적해진다. 고향과 가족의 눈앞에 가려 더욱 수심을 깊게 하죠. 다음은 고려 후기의 문인인 이기호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의 염정중월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물 속을 달에 대해서 읊다. 염자 이런 얘기죠. 염중에 달을 읊다 이런 뜻입니다. 우물 속의 달에 대해서 읊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원문 한번 번역 한번 봅시다. 산에 사는 스님 달빛이 탐나서 밑에 하는 산승 탐 월세. 산승이 달빛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할 수도 있죠. 탐나서 마음에 들어서. 물병 속에 물과 함께 달빛을 길어가느라. 어떻게 길어갈까요? 물병 속에 그 달빛을 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물 속에 달이 비치자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 속에 떠가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현재요. 산에 사는 달빛 스님이 우물 속에 달빛이 탐나서예요. 그래서 물병 속에 그 물을 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암자로 돌아가는 비도 비로소 깨달으리. 뭘요? 물 쏟아 부으면 달도 공인 것을. 참 잘 썼습니다. 도사 방음각 각 깨달을 각입니다. 알 것이다. 겸 오력공 병을 기울이면 달도 또한 공한 것을. 자, 병 속에는 달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달이 비치니까. 우물 속에도 달빛이 있어. 떠서 병 속에 넣어도 달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을 보기 위해서 물을 기울이면 공이 되어버린다. 자, 대단히 잘 쓰는 것이죠. 문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불교 선적으로도 뛰어나죠. 이렇게 저는 이 시를 보고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기분은 대단한 거사였습니다. 고려 말에 아주 유명한 거사, 불교도였죠. 고려 말에는 불교도 아닌 그 지식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다 불교도죠. 고려시대에는. 자, 이 시는 탐욕의 끝은 결국 모두 공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죠. 앞에 보면 달빛이 탐나서 길어갔지만 가보니 공이더라 하는 것이죠. 시입니다. 산만산만 무혹한 스님 우물에 비친 달빛이 매우 청아해서 물과 함께 그 달빛을 병 속에 담아 가지고 가지만 암자에 이르러 물을 부으면 달도 함께 공한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리 그 처리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할 게 있습니다. 이리 보면 달빛이 매우 좋아 탐내게 오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려진다. 지나가서 다음 구. 그런데 3, 4구에서는 암자로 돌아가며 비로소 깨달으리 물 쏟아부으면 달도 공인 것이라고 하여 일체는 공이요 호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문학적 표현도 뛰어나지만 그 속에 공사상의 심도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를 통해서 본다면 이백의 시는 그리움, 고독 등 애잔한 인간적인 감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의 저층을 흔들고 있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저층의 고독을 흔들고 있죠. 고독함을 흔들고 있고 이규보의 시는 독자들에게 탐욕, 애착 등 세속적인 것을 모두 무상한 것, 고인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시죠. 이백의 시는 문인의 시로서는 극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시를 읽노라면 왠지 마음이 심란해진다. 방만을 표현하게 된다. 반면 이기보의 시는 문학성도 높지만 선시로서도 백미이다. 당송 팔대가를 능가하는 선시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시, 백미 간혹 많이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천동여정의 풍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천동여정은 굉지정각, 천동사 굉지정각의 4대 법선인데 남송 1250년대 선생입니다. 상당히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졌습니다. 천동여정은 남송대 천동여정 1200년대 선사가 지은 풍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히 반야송이라고 하나 원래는 풍령송이에요. 우리 풍경을 보고 읊은 송 사찰에 풍경 소리가 마치 반야를 노래하고 있다고 표현한 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풍경을 먼저 상상해보고 여기 뭐 봉사도 풍경이 있죠. 처마 끝에 다롱다롱 매달아 있는 풍경이 있죠. 온몸 입이 되어 허공에 걸려. 온몸 입이 되어 허공에 걸려. 온몸이 입이죠. 입이 온몸이고 뭐 풍경은 몸체가 따로 없지 온몸이 입이죠. 허공에 걸려 동서남북 바람 아랑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풍경이 무슨 어디 동쪽 바람이 온다고 싫다고 하는 것도 없고 서쪽 바람이 온다고 싫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랑 않고 한결같이 중생들에게 반야를 노래하네. 풍경 소리를 반야를 노래한다고 읊은 것입니다. 반야 땡그랑땡 땡그랑땡 아주 유명한 통신시구 괴허공 불관동서남북풍 일등여거 단반야 적동 적정동묘 적정동 이런 얘기입니다. 요 원문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아주 뛰어난 시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시는 서울의 직관력이 뛰어나시다. 시상 물론 문학적 표현도 뛰어나다. 천동문화에서 수행한 영평도원 도견이라고도 합니다. 는 이 시를 선시로서 최고의 격을 갖춘 시라고 평했습니다. 도원은 이 시에 감동되어 여정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탈속과 문학성입니다. 탈속만 하고 문학성이 없으면 읽을 재미가 없고 문학성만 있고 탈속성이 없으면 그런 시 그렇죠. 일반 시이죠. 일반 유생들의 시인가 되는 거죠. 이백의 시처럼. 탈속적이게는 한데 문학성이 없으면 읽을 재미가 떨어진다. 문학성만 있고 탈속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선성의 시가 아니다. 오도성이나 선시는 오도성이나 선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 문제요. 불의의 입장, 만법 이대의 입장, 무심의 입장, 무집착, 진공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시는 선과 시라는 두 가지 장르가 결합되었을 때 선종사와 함께 빛나는 보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의 내용과 문학성이 뛰어나야만 훌륭한 선시로서 내 천년을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시를 한국어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시입니다. 선자덕성의 천척사륜직하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뭔지는 제가 부정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1회 놨습니다. 천길 낚싯줄 곱게 느리우니 한 물결 일어나자 만파 일어나네. 밤은 고요하고 물쳐서 고개를 물지 않고 배에 가득 부질없이 달빛을 싣고 돌아오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불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야보송에 이 시가 있습니다. 해설은 하지 않는 거로 해서 여기 있으니까 시간 없어서 그냥 밑에 야보송 사항을 계속 하나 더 볼까요? 참 좋은, 제가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주경 속에 진부동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잃지 않고. 자, 대나무가 쓰는 것이 아니죠, 그죠? 대나무 밤중에 밝은 밤중에 대나무 그림자가 사찰에 섬돌을 쓸었어요. 쓸어도 먼지 하나 잃지 않고 당연히 먼지 하나 잃지 않죠. 아주 정말 잘 표현했어요.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아주 달빛이 교고한 달빛이 연못 밑을 뚫었습니다. 아주 교고하니까 연못 밑을 뚫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없네. 아주 개막힌 시죠. 이 시는 참 유명한 시예요.
이 시는 다 야고송인데 금강경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시입니다. 선시 기준 29페이지 3단에 선시 기준만 하겠습니다. 선시 기준은 법신, 반야공, 불성사상을 드러낸 시를 하죠. 무화공, 중도, 불의를 바탕으로 무집착, 몰종적, 일체유심적, 분리물자, 어느 또 다른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다음이 또 있어서 선문학에 관계된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대 선시에 있어서는 석지현의 그 현대시도 아주 선승시에 해당돼요. 아주 보면은 아주 일반 시와는 달라 확실히 깔끔해요. 뭐 더티한 게 없어요. 또 오현스님 시도 그래요. 오현스님 시는 참 그렇고 뭐 우리나라 선생들의 좋은 시는 아주 훌륭한 선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사의 정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의 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엔 조금 있고 좀 있습니다. 뭐 좀 있고 우리나라는 그다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의 정원들은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직지사라고 봅니다. 직지사는 정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직지사 본다면 대웅전 앞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이 야 이건 참 잘 만들었다 해서 이거 원래 있었던 겁니까? 하니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물을 마당 한가운데 통과하도록 만들었는데 한여름에 가보면은 그 졸졸 흐르는 물이 아주 청량감을 줘요. 야 참 뛰어나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뛰어나다.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직지사는 정원이 자연 정원입니다. 근데 만들긴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니까 만들었지만 거의 자연 정원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찰의 정원이라고 느끼기가 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산세가 매우 좋아서 굳이 정원이 필요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산세 좋긴 중국 산도 좋고 또 일본 산도 좋습니다. 꼭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선종사원의 정원은 아주 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일본의 사원은 정원이 있는데 자 하나의 대표적과 한번 보겠습니다. 류안지 용안사 방장정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방장 건물 앞에 정원인데 이렇게 돌이 참 전체적으로 15개 있습니다. 15개 있고 그 모래를 깔아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물 같은 것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재 지금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카레산스의 섭전이라고 합니다. 고산수, 산수는 산신데 물이 없는 마른 산수다 이런 뜻에서 고산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일본에만 있는 일본 특유의 고산수 정원입니다. 기타 뭐 다른 선종 사원에도 가면 동복사, 도福같은 데 가면은 그 정원이 많이 있고요. 유명하고 뭐 가을 같은 데는 단풍도 아주 기가 막히죠. 또 천정사 텐류지도 조원일족수라고 하는 정원이 세계문화유산이고 사찰도 굉장히 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아주. 그 정도 정원 하겠습니다. 정원 일본에서 많이 발전했으니까 한번 교토의 선종사원입니다. 정원이 아주 유명한 류안지 정원, 청량사 정원, 동복사 정원, 그 다음에 산제님에서 삼천원이라고 하는 산제님도 있고, 자코인 십상원도 있고, 묘심사도 정원이 있어요. 삼국사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류안지인데, 요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마당이라든가 연못 등등도 아주 참 한번 가볼만 하죠. 그 다음에 선승의 서도, 선승의 글씨인데, 역시 이것도 선승의 글씨는 여기 요걸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나눠준 거 요거 맨 끝장에 페이지 3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항목에 5번째 선승의 서도, 선무. 선승을 그시는 달속의 관건, 기교가 없어야 하고요. 기교. 선승을 그시에 기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교가 없어야 하고, 탈속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일필휘지해야 하고, 한 번에 쫙 거야 한다는 것이죠. 서법에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려서도 안 되고, 덧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더 고단한 거예요. 제멋대로 막기 때문에 더욱 거잖아요. 서법에 맞으나 서법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붓글씨를 뛰어나게 잘 쓰는 분이 선에 입각해서 글씨를 썼을 때 선승의 글씨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여기 일반인의 글씨 쓰는 학원에 가서 한 5년 배우고 학원에 가서 그거나 똑같이 무슨 차이가 있어. 딱 보면은 그래서 그 한 것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사진은 일본의 다실 사진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현재 고인무이로 옛사람은 두 가지 길이 없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두 가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분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원이면 분별심이 없죠. 두 가지는 분별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인은 한 마음이다.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어록에 많이 나온다. 옥을 고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옛사람이 아니고 번뇌망상이 생기기 이전에 부처의 자리 이걸 빗대서 고인 고불이라고 합니다. 무슨 조주고불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무이로 두 가지 길이 없다. 두 가지 마음이 없다. 일심이다. 이거 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대단히 잘 쓰죠. 아주 글씨도 뛰어나지만 내용도 좋고 글씨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거겠네요. 그림인데 대만에 지금 현재 한 70대 분이에요. 대만대 교수인가 했는데 정년퇴임했는데 청와대 대만대 하여튼 이사오 쿤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대만 작가예요. 선화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림 보고 현대 선화로서는 저는 이런 선화가 없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예. 자, 이거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선생이 한낮에 의자에 이제 졸고 있죠? 좌측. 또 오른쪽 그림은 글씨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등불 아래서 쓰고 있는 글씨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주 붓이 부러지라 할 정도로 두 손으로 꽉 넣고 있죠. 참 잘 그렸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마당을 쓰는 입장이죠. 마당을 쓰는 모습이죠. 지금 가을인가 봐요. 낙엽이 시작, 선승이 낙엽 쓰는데 뭐 동안의 선승이에요. 얼굴이 그죠?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죠. 얼굴이 보면 그죠? 오른쪽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선화목심이라고 타이틀을 걸었고 전시에 됐던 전시 도록 중에 하나예요. 선화는 마음을 기른다 이런 뜻이죠. 선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른다. 어떤 마음을 기르겠어요? 세속적인 번뇌의 마음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지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의 뜻이죠. 이것도 역시 예사의 그림도 역시 낙엽을 쓰는 그림이고 오른쪽도 그런데 얼굴 모습이 완전히 동안입니다. 번뇌가 전혀 없는 듯.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고 요 좌측의 그림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선화에서 석각의 2조 조심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못 떠드려요. 성대 선생인데 석각 2조 조심도 2조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달마 스님한테 그죠? 그런 것이 있죠. 여기서 2조 저 그림 보면은 2조 해가가 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대단히 괴로워하고 고심하는 장면이죠. 어디 보면 탁 약간 한쪽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고심하고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도쿄 독립박물관 소장본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윤두서,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윤두서의 노승도입니다.
예, 아주 괜찮은. 명대 화가 과토의 호계상서, 호계상서는 뭐 선화는 아닙니다. 선화는 아니고 유가와 도가와 불교의 스님이 세 분이 만나서 웃었다. 호계에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동복사 가을, 멀리서 본 가을 사진입니다. 리서쿤 얘기 아까 봤고 또 다 봤고 이것은 만복사에 있는 운판과 모고예요. 운판 모고 들으셨을 거예요. 불교의 사물에서 뭐 북종 운판 모고 그런데 운판입니다. 구름처럼 생겼대서 운판인데 실제 사용하였어요. 공양할 때 치는 운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모고 많이 쳐요. 공양할 때 하루 3번째 치니까 있고 요거는 만복사의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2층으로 일본은 대체로 대웅전이 저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커요. 2층이다 보니까 나무가 좋아서 그렇죠. 일본에는 이 목탑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5층 탑. 우리나라는 돌로 5층 탑 짓습니다. 중국에는 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벽돌 흙이 좋아서 벽돌이 좋아서 전탑을 주로 하고 전탑도 뭐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돌이 좋아서 돌이 발전하고 중국에는 전탑이 발전하고 일본에는 나무가 좋아서 목탑이 발전합니다. 건축도 그래서 저렇게 잘 지어요. 스키나무라고 안 했으니까 삼나무 그겁니다. 삼나무. 이런 삼나무가 키 한 30m, 50m짜리 뭐 50m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30m 이 한 대 비면 법당 가실 듯한 느낌이 들 만한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니까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건축하기 아주 좋죠. 우리나라는 잣나무, 소나무는 건축하기가 나쁩니다. 옹이도 많고 짧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저 탁발 스님들 하나 치는데 부동 자세로 한 2-3시간 전에 있습니다. 뭐 목탁 연물 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고 삭가 쓰고 한 2시간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미동 자세.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의 미동 자세입니다. 아까 제가 어제 법당과 대웅전은 다르다 했는데 이렇게 법당은 법당이라고 이렇게 써붙입니다. 대웅전은 불전이나 대웅보전이라 쓰고 그리고 법당은 설법당, 설법하는 곳이고 그라고 법당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법당, 대웅전 혼칭하지만 중국, 일본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원래 구분돼야 하는데 원래 구분돼야 하는데 우리는 구분 안 되고 쓰고 지금 원래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웅전은 부처님 모시고 법당은 조실이나 주실이 설법하는 장소 이런 것입니다. 적대 형판도 그렇습니다. 대웅도전 아까 그렇고 이것으로서 보자고 이것으로서 대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문화 2번째 강의 해주신 임창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